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30일에 부동산 학개론의 단원별 출제 비율을 좀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이 총론 파트에서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가 7문제, 나머지 이 강론 부분이 가장 많은 3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늘 출제되는 비율은 파트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식별 출제 비율을 보시면은 오지선다형이 16문제, 그 다음 이제 박스형이 24문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자, 일단 이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택지로 지금 개발했잖아요. 그죠? 개발했는데 여기에서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발한 토지, 이 개발한 토지를 갖다가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일종의 신개발 방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신개발 방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본다면은 이거는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갖다가 개발한 후에 토지로 바꿔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꿀 환자에 땅지자 써서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수용 방식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수용이라는 것은 모두 매수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미 걸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용 방식도 마찬가지로 수용과 환지를 혼합한 형태가 혼용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수용 때문에 이미 걸러지죠. 그죠? 혼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걸러지면 2번과 5번 중에 답이 되는데 이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란 답을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에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두 개로 나눠지죠. 그죠? 부동산 임대업과 그다음에 뭡니까? 임대업 및 공급업 이렇게 되죠. 임대업 및 공급업.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은 이 부분이죠.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 위에 걸 찾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임대업 아니면은 뭡니까? 이 공급업에 해당되는 개발 및 공급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관련 서비스업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어떤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업이죠. 그래서 중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관리를 해준다든가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관리, 그 다음에 뭐 자문, 컨설팅 하는 것이죠. 중개 및 대리업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이 자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중개 뭐 감정평가 이런 것들은 실질 이 구두 작업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들이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해 보시면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맞죠? 그죠? 개별성으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일반적으로 공급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부정성은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토지의 양을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양을 늘릴 수 없죠. 그러니까 양을 늘릴 수 없으니까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이용이 집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 필요성에 근거가 된다. 부동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부동산을 옮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내가 그 현장에 임해야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리얼에 보시면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이 영속성은 일반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배제되죠. 그죠?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배제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서 4P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기본적으로 4P잖아. 그죠? P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P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었으면 가격을 산정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매긴해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공급을 할 것인가. 그래서 플레이스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같은 걸 해야 됩니다. 프로모션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펄체스 하기 위해서는 이 애퀴지션 하든 어쨌든 이 상대적으로 본다면 취득하는 것이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처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공급자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촉진 전략을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기업,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경로,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프로모션, 기업, 니언, 리얼, 비업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정책 중 금융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 규제라고 했잖아. 그죠? 금융 규제잖아. 그러면 보면은 벌써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론의 비율이잖아. 이 론을 해준다는 것은 뭡니까? 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잖아. 그죠? 대출을 해주는 것이잖아.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이 금융에 대한 것이잖아. 자금 융통과 관련되는 것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 규제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TV가 우리 보통 보면 기존에는 뭐 70%였는데 투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조작되기 때문에 뭐 50%로 다운시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담보 인정 비율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낮추는 것이죠. 규제하는 거 맞죠, 그죠? 이런 것들은 금융 규제가 아니죠. 세제와 관련된 것은 조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이거 역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것은 금융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을 쉽게 고를 수가 있고 또 이 문제는 누구든지 맞출 수 있게 그냥 주는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는 자, 기억 보시면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자, 분양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라든가 임대 등이 될 수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죠. 그죠? 분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장성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러면 투입 요소는 하나의 독립 변수죠. 그죠?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 얘는 결과치는 종속 변수가 됩니다. 종속 변수가 된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하나씩 각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이 요소들 변화가 결과치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민감도 분석인 걸 알 수가 있다. 그 얘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감응도 분석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그죠? 감응도 분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스왑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장점 그다음에 뭐 단점 그다음에 이 전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강약 부분들 이런 거 장단점 이런 걸 다 분석하는 방식이 해당되는 것 때문에 니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흡수율 분석도 일정 기간 안에 매수될 수 있는 즉 수요될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시장성 분석과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이 들어간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거는 법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거는 필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세부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거는 뭡니까? 이행지죠. 그죠? 이행지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택지지역 같은 경우는 뭐 주거지가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또 상업지도 있고 공업지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이제 세분화된 얘들 간에 이제 용도 간에 전환되고 있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후보지가 아니고 이행지라 해야 된다. 이행지입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죠. 전답 과수원이 서로 이행되고 있다든가 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지 같은 경우에도 용제림과 신탄림 지역이 서로 용도 전환되고 이런 것들은 이행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다.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습니다.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에 받지 않는 토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부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뭡니까? 이건 소지죠. 그죠? 소지죠. 힐소자에 땅지자죠. 소지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포락지입니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그러면 물에 침식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죠? 그런데 수면 밑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잖아. 그죠? 떨어져서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토지가 뭐야? 토지가 바로 포락지라는 걸 해석을 다 해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A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단 가격과 수량의 단위는 무시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자, 일단 균형 가격을 한번 봅시다. 균형 가격을 공급 함수 QS1일 때는 30 플러스 P입니다. 그죠? 30 플러스 P가 되고 이때 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함수를 이꼴을 시켜줘야 됩니다. 30 플러스 P는 150 마이너스 2P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넘기면은 3P는 이렇게 되고 이 30을 오른쪽을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120이 되겠죠. 그러면 P는 4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2 상태 변환된 공급 곡선의 함수가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화된 두 번째 걸 보면은 30 플러스 2P는 QD하고 이퀄이 되죠. 150 마이너스 2P가 된다. 자, 그러면 얘를 넘기면은 4P가 되겠죠. 4P는 이렇게 됩니다. 4P는 그다음에 얘를 조금 넘기면 120이 되죠. 120 되죠. 그러면 P는 얼마입니까? 4분의 120이니까 30이 되겠죠. 그러면 10이 감소됐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그죠? 10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20이 감소됐다는 건 이건 이미 아니란 걸 알 수 있고 10이 증가했다는 것도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지금 가격은 30에서 40이고 그 다음에 이제 40에서 30으로 떨어졌습니다. 30으로 떨어졌다. 자, 공급 곡선의 이제 기울기를 파악해야 되네. 그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파악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이 P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걸 보면은 자, P는
QS1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QS1 마이너스 30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QS2 같은 경우에는 EP는 QS2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QS2 플러스 30이 되네, 그죠? 플러스 30이 되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같이 2로 나눠줘 봅시다. 여기는 그러면 이 P는 2분의 1 QS 플러스 15가 되네, 그죠?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울기를 보면은 지금 2분의 1로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된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에는 1이었잖아요, 그죠? 1이었다가 2분의 1로 감소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유량의 이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가계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시점에서 파악되죠, 그죠? 유량이라는 것은 기간 개념에서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득 같은 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1년치의 기본적인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계 소비, 이 통화량은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죠, 그죠? 자본 총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신규 주택 공급량 같은 경우는 신축에서부터 그다음에 완공까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오피스텔의 분양 수요 함수가 QD는 600-2분의 3P, QD는 600-2분의 3P로 주어져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분양 수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 분양 가격은 단 P는 분양 가격이고 단위는 제곱미터당 10,000원, 그리고 QD는 수요량이고 단위는 제곱미터이며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QD를 나타내는 이 수요 함수 곡선 자체가 600-2분의 3P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수요 함수의 이 곡선과 관련했던 수익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 지점, 요가 기울기가 요 1이 되는 지점이죠. 요 지점이 실제 가장 수익이 높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요 범위 안에서는 수익이 극대화돼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이 그 원리만 안다면 여기서 가운데 걸 이렇게 체크하시면 가장 빠르겠죠, 그죠? 가장 빠릅니다, 문제 찾는데. 근데 이 외에 이제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시려면 다음의 순서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토탈 레베뉴, 즉 총수익은 뭐니까 아까 보셨지만 수요 곡선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가 Y축이 X축이잖아요. 그러면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수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토탈 총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탈 레비뉴가 된다. 그래서 총수익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 곱하기 QD가 된다, Q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적용을 위해서 요 함수를 한번 보시면 QD는 600-2분의 3P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격이 18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 이 P 대신 180만 원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180만 원 넣으면 된다, 그 얘기. 그러면 29, 18이죠. 9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93은 27, 그러면 27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600만 원에서 270만 원을 빼면 330만 원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대로 330만 원이었는데 330개가 수요가 됐네, 그죠? 수요량이니까. 그러면 가격이 아까 얼마였죠? 18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180만 원 곱하기
330개의 수요량을 곱하면 된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180만 원에다가 330개잖아. 그죠? 330개 하니까 5억 9,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5억 9,400만 원이 나와요. 9,400만 원이다.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90만 원이에요. 자, 여기다 이제 190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190을 넣으면 된다. 그 얘기.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190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2분의 3 곱하기 P 대신 190을 넣으면 된다. 그 얘기. 190만 원. 그죠? 그러면 요 부분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19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90 나누기 2 하면은 얼마냐면 95가 나오죠. 95 곱하기 3이죠. 그러면 285만 원이 나오네. 그죠? 285가 나온다. 그러면 600 마이너스 285죠. 그러면 315가 나옵니다. 315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315가 나옵니다. 315. 그러면 가격이 190만 원일 때 지금은 이제 여기에 190만 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190만 원 곱하기 315가 된다. 315만 원 190만 원 곱하기 315개. 315개다. 자, 그러면 190만 원에다가 190만 원 곱하기 315 하면은 5억 8천 5억 9천 5억 9천 85만 원이에요. 그죠? 9,800 5억 9,850만 원이 됩니다. 5억 9,850만 원. 5억 9,8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2분의 3P잖아. 그죠? 2분의 3P잖아. 그러면 세 번째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P 대신 200만 원을 넣으면 된다. 그러면 곱하기 200만 원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이 나오죠. 그러면 600 마이너스 200이 나오니까 600 마이너스 300이네. 그죠? 그러면 300이 나오네. 300개네. 그죠? 근데 이때 가격이 2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여기 P 곱하기 Q잖아.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뭡니까? Q가 300개잖아. 그러면 이거 뭐 볼 거 없이 6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2, 3은 6이니까. 자, 그래서 3번은 6억입니다. 3번은 6억이다. 그 얘기. 3번은 6억이 됩니다. 3번은 6억.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여기 2분의 3P 자리에다 4번 넣으면 210만 원이 되죠. 210만 원이 된다. 그 얘기. 그러면 먼저 3 곱하기 210을 하면 630만 원 나오네. 그죠? 630만 원 나누기 2를 해주네요. 그러면 315가 납니다. 그러면 600 빼기 315 하면은 285가 나오죠. 그러면 QD는 285다. 계획이. 그러면 P가 지금 뭡니까? 210만 원이잖아. P 곱하기 Q잖아. 그죠? 이 P 곱하기 Q. 그러면 210만 원이 P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Q가 아까 얼마라 했죠? 285라 했죠. 그래서 285 곱하기 210만 원이죠. 하면은 5억 9,85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4번은 5억 9,850만 원. 2번하고 똑같네. 그죠? 5억 9,850만 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봅시다. 5번 한번 보자. 그 얘기.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 한번 봅시다. 5번은 얼마나? 5번이 220만 원이죠. 그러면 2분의 3P에다가 P 자리에다가 얼마 넣는다고? 220만 원 넣으면 된다. 그 얘기. 자, 그러면 먼저 분자 부분 3 곱하기 220이죠. 220만 원이죠. 그러면 660만 원 나오죠. 요거를 밑에 분모에 있는 나누기 2로 하면은
33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600만 원에서 330만 원을 빼게 되면은 330을 빼게 되면 270이 나오죠. 그죠? 270개가 나온다. 그러면 P 곱하기 Q잖아. P가 얼마냐면 지금 가격이 220만 원이잖아. 220만 원 곱하기 수량 270개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270개에다가 220만 원이죠. 220만 원 하면은 얼마냐면 5억 9,400이 나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5억 9,400만 원이 나옵니다. 5억 9,400만 원 나온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일 높은 이 금액이 분양 가격이 6억이죠. 그죠? 3번이다.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냥 쉽게 푸는 방법은 수요 함수 곡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총 수익은 토탈 레비뉴 얘는 X축이 양입니다. 여기는 가격이고 이게 이제 수요 함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X축은 양이잖아. 그랬을 때 여기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 각도가 45도 되는 지점, 요 부분에서 실제 가장 총 수익이 가장 높아지는 그 위치가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점점 높여갈수록 이제 총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데 180만 원, 190만 원, 200만 원 하니까 가장 높아졌죠. 그 다음에 210만 원 하니까 다시 이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220만 원 하니까 이 수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계산 하나를 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거미집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모형 형태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면, 자, 수요의 이거는 탄력성이죠. 그죠?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고 여기는 비탄력적이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배웠지만 공급이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막아주게 되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자, 이래서 뒤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승하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공급에 들어가겠죠. 그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한꺼번에 공급이 쏟아지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의 초과 공급이 생기죠. 초과 공급이 생긴다. 그러면 가격 다운됩니다. 가격 다운되니까 수요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또 수요가 늘어나니까 초과 수요가 되고 또 가격 올라가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기억은 수렴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비탄력적이다. 이게 만약에 탄력적이면 막아주지 못하잖아. 퍼져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의 이거는 기울기죠.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제가 수업 할 때도 늘 말씀드렸죠. 그죠?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은 더 가파르다는 거잖아. 그죠? 더 가파르다는 것은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공급은 탄력적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탄력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수요의 기울기가 크다 그 뜻이잖아. 크다. 그럼 수요는 이렇게 곤두섰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더 완만하다. 그러면 이건 막아주지 못하겠죠. 그죠? 완만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금 벗어났지만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그럼 발산하겠죠. 그죠? 그래서 발산형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수렴형, 니은은 발산형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과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그죠? 경기 변동은 이렇게 상승과 하강 국면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
일정하다든가 동일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는 실질적으로 이 주기도 일정하지 않고 또 진폭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라 그러면 이건 이미 누구든지 이 시장을 다 읽고 있는 것이고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부동산 경기 예측 못하죠. 그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정하지 않아요. 주기도 일정하지 않고 진폭도 동일하지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 유형,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직접 공급자나 아니면 수요자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그죠?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한다 그 얘기. 그러면 여기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자 역할에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접 개입은 간접 개입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인 게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조세 정책과 그다음에 금융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금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지은행 같은 경우는 토지 비축제라고도 하죠. 그죠? 저렴한 값으로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많이 비축하고 있다가 수요자들에게 공급하죠. 직접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은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 사업도 직접 공급하는 것이죠. 공공이 주체가 돼서 그죠? 개발한다는 것은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거는 뭡니까? 금융과 관련되는 것은 이거는 간접 개입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이것도 간접 방식이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도 마찬가지 간접 개입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투자 사업이다. 이것은 직접 공급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니은, 비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리카도의 차액 지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제시했다. 맞죠? 그죠? 제가 이걸 기본서에 강의할 때 리어카와 차의 차이, 그 리카도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옥도의 차이를 얘기한다 그랬고, 이것은 그만큼 비옥한 토지라 하더라도 투입되는 노동이라든가 자본이 단위 면적당 계속 투입되면 오히려 일정한 수준까지는 수학이 채정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체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니은에 보시면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된다. 자, 조방 한계라 그런 것은 실제 도심에서 중심지라 합시다. 이 CBD라는 중심지에서 이 지대 곡선은 우하향의 그래프를 그리죠. Y축을 지대라 하면은 여기에 왔을 때는 조방 한계가 되는 지점이죠. 조방 한계고 여기 지대는 제로가 되는, 지대는 제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니은 또 맞는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이거는 마르크스의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론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아닙니다. 그 다음 리얼의 지대는 이익료이기 때문에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얼이 들어가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하향 여가가 뭡니까? 이거는 고소득층이 비워놓은 주택에 여기에
이 저소득층이 이주를 하는 것이죠. 그죠? 처음에는 침입해서 나중에 계층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죠? 이게 이제 하향 여과 과정이다. 자,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면은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아니죠. 이 고소득층이 비오는 주택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것입니다. 2번에 보시면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란다. 맞죠? 그죠? 고소득층이 이거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향이다. 이렇게 강의할 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3번도 마찬가지고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위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침입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전부 어떤 계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득층이 처음에 침입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모두 고소득층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저소득층이 침입하기 시작했다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바뀌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 그러면 이 코스트가 베네핏보다 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개발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하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로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이 외부 효과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번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공매라는 것은 여기도 실제 숏셀링이라 했지만 이 공매는 이 공매가 아니고 공공에서 매각하는 이 공매가 아니고 빌공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실체가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런 것들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죠? 그죠?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하죠. 그죠? 그만큼 예를 든다면 부동산 시장 그러면 토지 시장과 주택 시장. 주택 시장에 들어갔을 때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들어갔을 때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식으로 그죠? 단독주택에 갔을 때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이런 식으로 또 유형도 분류가 되고 규모라든가 품질 이런 것들도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공표되는 정보가 바로 시장에 반영되는 시장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언제? 초과 이윤과 그다음에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들어간 이 비용이 같게 되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시장에서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해 보시면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적 거리, 시간 거리, 매장 규모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했다. 아니죠. 이 컨버스는 실제 두 도시 간의 이 경계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두 도시 간의 거리와 인구 규모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상권의 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호이트가 누굽니까? 선형 이론을 발표했죠. 그죠?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했다. 아니죠. 호이트는 선형 이론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도로상에 입지하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언도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의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맞죠? 그죠? 8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양립성을 가장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노래방과 그 다음에 술집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죠. 그죠? 양립성. 내가 노래방에 갈 때는 술집에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하면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또 노래 부르다 술 깨면 또 술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그런 곳이 양립성을 지닌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론소는 페널티 이론을 강조했죠. 페널티 이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도심에서의 토지 이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을 했다. 입찰지대의 개념을 얘기할 때 이제 페널티 이론을 언급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주택시장에서 시장 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 주택 공급자의 신용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공급자 선호를 구분한 것이다. 자, 시장 세분화는 이 공급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니죠. 그죠? 공급자들이 상품을 공급할 때 이것을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를 시킬 때는 그만큼 이 카테고리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자 집단을 나름대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 보려는 거예요. 그죠? 세분화 시켜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신용도에 따라서 소비자들 공급자 선호를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2번 보시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들어간다. 이게 소집단으로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고소득층이 있을 수도 있고 중소득층, 저소득층 이런 것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상품을 공급할 때 상가라든가 아니면 빌라라든가 이런 걸 공급할 때 이렇게 세분시켜서 어느 집단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공략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금융 비용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을 많이 해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죠. 그 다음 니은에 인구가 감소했다. 당연히 수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수요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이거 수요가 증가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수요를 늘리겠죠. 미리 매수를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가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세율이 인상됐다. 자, 부동산 거래 세율이 인상한다.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가 높아졌다. 그러면 취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팔려고도 하지도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취득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니은과 니은이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취득세를 감면시켜주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는 국세죠. 국세입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다.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맞죠? 그죠?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시키게 되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그때 매각하겠다. 내가 세금을 적게 내야 자본이득이 그만큼 커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과됐을 때는 빨리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가 맞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 국세죠. 그죠? 참,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보유세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세는 지방세, 시군구세잖아. 얘는 시군구세입니다. 시군구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다. 아니죠.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 개입 방식에 속한다. 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 중에서 간접 개입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특히 영세민층,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죠. 그래서 price to income이죠. price to income입니다. price to income ratio야. 그래서 이것은 내 소득에 대해서 소득에서 주택 가격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임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건 렌트의 비율이죠. 렌트인데 이거 역시 인컴인데 얘는 연소득인데 이거는 이제 연소득입니다. 애뉴얼이에요. 얘는 월소득입니다. 월소득, monthly. 그러니까 월소득에 대한 임대 부담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공급된 지역에 따라가야 되고 또 거기에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죠. 주택 바우처 제도다 이렇게 배웠죠. 이게 일종의 이 바우처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영어로 해석한다면 할인권, 쿠폰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제가 이 문제 보면서 되게 흐뭇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제가 저는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해서 개론 기본서에다가 일부러 이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그대로 나와서 정말 기뻤습니다. 1번에 보시면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4년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틀렸죠?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는 맞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일반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즉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국민주택 할 때 보면 이 국자가 삼처럼 생겼어요. 국민임대주택 이런 거. 그래서 이게 30년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최저
계층. 이건 영세민층이라 하죠. 그죠? 영세민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 그러면 장기 그러면 20년이죠. 장기 전세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죠. 그죠? 전세입니다.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살다가 나중에 분양전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들이죠.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 이런 데서 이제 임차를 해가지고 수요자들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자라는 것은 이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임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국가나 지자체가 한 번 임차를 하기 때문에 제1임차인이 되고, 이걸 한 번 더 굴리기 때문에 전대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공인중개사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공인중개사 제도가 제일 빨랐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1983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고 1984년에 4월입니까? 이때 이제 이것이 시행되어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니은이 일단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번과 3번으로 압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공인중개사 다음이 뭐냐면은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입니까? 부동산 실명제가 쓰였죠. 그죠? 이것이 1995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유동화 제도가 1903년 후죠. 1998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200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본다면은 니은이 제일 빠르죠. 그죠? 니은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95년인 디귿, 니은 디귿이 되겠네. 그죠?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리얼,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가장 우리가 이제 뒤늦게 시행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저번 이 기출문제에서도 비슷한 게 한번 나왔었죠. 그죠? 현재 지금 또 시행하고 있는 거, 개발행위 허가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죠?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취득을 하든. 개발행위 허가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법률에 적용해 가지고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규모가 작으면 신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허가제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는 이거는 지금은 적용하지 않고 있죠. 그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에서 위헌인 걸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지구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또 시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토지초과 이득세제 역시 이것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이 들어가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그러면 빌드를 했죠. 빌드.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트랜스퍼 한다 그랬죠. 그죠? 트랜스퍼 합니다.
이동합니다.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운영권을 인정하되, 여기까지 끝나면은 BTO 방식이에요. 오퍼레이팅 하니까, 그죠? BTO 방식인데, 뭐가 문제냐면 이 뒤쪽까지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BTO가 아니고 BTL이 됩니다. BTL 방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정답은 4번인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밑에 보시면 학교 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사용료, 결국은 렌트를 받는다, 그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렌트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 리즈하고 관계되죠, 그죠? 징수하기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의 상업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기억해 보시면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함으로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한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익 방식으로 왔을 때, 투자를 할 때 수익 방식으로 할 때 이 요구 수익률 대신 그러니까 자본 환원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본 환원율이라는 용어를 쓴다. 자본 환원율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 같은 경우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 할증률, 리스크 프리미엄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할증률까지도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들어간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위험 조정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본 환원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 디파스큐엘의 사사분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임대료가 결정된다, 이렇게 했고, 이 임대료는 이 자본 환원율에 의해서 이 I라는 자본 환원율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I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 환원율은 결국은 시장 금리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도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값이다. 틀렸죠, 그죠? 왜냐하면 수익환원법에서 직접법에 보면 V는 이꼬로 R분의 I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치는 순영업 소득에 해당되죠. 인컴이 NY다. 이 순영업 소득을 자본환원율로 캡레이트죠. 자본환원율로 할인하게 되는데, 얘를 앞으로 빼게 되면은 R은 이꼬로 V분의 I가 돼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이 자산의 가격으로 나누는 것이죠. 곱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당연히 반영을 합니다. 반영해. 여기 보시면 위험 할증률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기대율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자, 이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산 가격은 다운되겠죠, 그죠? 오히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한다.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니까 이 요구 수익률, 즉 자본 환원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음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미음이 들어간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자, 모든 현금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 발생하고 현금 유입은 1년 차에 1,000만 원, 2년 차에 1,200만 원, 현금 유출은 현금 유입의 80%고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95, 2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92다. 그러면 1년 차와
그 다음에 2년 차로 나눠지죠. 그죠? 그 다음에 유입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현금 유입에 현가합을 현금 유출에 현가합으로 나눈 것이죠. 유입을 유출로 나눈 것입니다. 현가이기 때문에 할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차에 지금 1,000만 원이고, 그죠? 1,000만 원이고, 2년 차에는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죠. 그리고 현금 유출은 1년 차에 80%니까 800만 원이 되겠네. 2년 차에는 80%면 얼마입니까? 960만 원 되겠네. 그죠? 960만 원 되겠죠. 그리고 1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95니까 현금 유입을 현가를 계산하게 되면 0.95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950만 원이 되겠네. 그죠? 얘는 얼마가 될까요? 0.9네. 그죠? 그러면 9, 28, 1080만 원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현가를 해야 되니까 0.95, 여기는 0.9를 곱해야 되네. 그죠? 계산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950만 원에다가 950만 원 더하기 1080만 원, 그러면 2030만 원이 되네. 그죠? 2030만 원이 돼. 그 다음에 밑에 800만 원 곱하기 800만 원에다가 95%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608만 6천 원 되네요. 그죠? 800만 원 곱하기 0.95. 760만 원. 760만 원. 여기가 760만 원. 그 다음에 960만 원에다가 0.9를 하게 되면은 864만 원. 86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 760만 원에다가 864만 원 하게 되면 1624만 원. 그래서 그러면 1.25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7번이네. 그죠? 27번에 1.2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간접 투자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은 단 세후 기준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지금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면 1번 임대 관리를 통한 공실률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수익이 그만큼 상승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이득 증대를 위한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유 기간 동안에 뭡니까? 운영 소득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처분 기간에 처분 시에는 이 뭡니까? 자본이득을 창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이 최대가 돼야 되겠죠. 얘가 결국은 가장 수익이 많이 나와줘야 되겠다. 둘 다. 근데 당연히 그 두 중에서 자본이득의 정대로 자산가치 얘가 극대화돼도 소득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를 활용한 절세 효과를 도모한다. 맞죠? 그죠? 우리가 이제 운영 단계에서의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 학습을 했죠. 그죠?
뭐 예를 든다면 뭐 가능 조석에서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게 되면 유효 총소득이 되고, 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게 되면은 순영업 소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순영업 소득이 나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갚아야 된다 했죠. 그죠? 부채 서비스액을 갚아야 된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갚고 나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된다 그 얘기죠. 세전 현금 수지가 되는데 이 세금은 어떻게 구한댔어요? 순영업 소득에서 금융 비용 빼야 되죠. 즉 이자를 뺀다. 이자를 빼고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도 빼고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부분의 효과가 그만큼 크면은, 이 부분에 빼지는 부분이 그만큼 작아지잖아요. 그죠? 작아지면은 결국은 운영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그만큼 감소하겠죠. 소득세가 감소하면 세후의 현금 수지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본 수익률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시설 관리를 통한 운영 경비를 줄여준다. 운영 경비, 영업 경비 그만큼 줄여들면은 순영업 소득도 늘어나고, 그죠? 그러면 결국 운영 소득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부채 비율을 높이는 자본 구조를 조정한다.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보다는 총 자본 수익률이 더 커야 되죠. 그죠?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은 이거는 빚을 갚아야 될 비중이 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 면적 1000제곱미터의 매장을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을 하고, 자,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연 임대료가 5,5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5,500만 원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5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5만 원에다가 5만 원 곱하기 1000제곱미터를 해야 되겠죠. 1000제곱미터를 하면은 이 값이 5천만 원이 나오죠. 그죠? 5천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 5천만 원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매출액이 얼마냐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금 5%를 적용하는데 제곱미터당 매출액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에다가 30만 원을 곱해야 되겠죠. 면적에다가.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지금 5%를 곱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실제 이 부분에서 30만 원 곱하기 이 1000제곱미터를 하게 되면 이것은 3억이 되겠죠. 그죠? 3억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초과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빼면은 얼마냐 그 얘기죠. 요 금액에서 이제 0.05를 곱하면은 실제 이 부분하고 같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요 앞에 부분이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이면 이 뒷부분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500만 원이 되면 5,500이 이퀄이 되겠죠. 즉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500만 원이 나오려면 3억에서 실제 이 부분이 얼마를 빼면 됩니까? 2억 원을 빼주면 되죠. 2억 원을 빼면은 1억 곱하기 0.05를 하게 되면은 결국 5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1억에다가 0.05를 곱하면 0.5%를 곱하면은 500만 원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 500 하니까 5,500 이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A는 매월 말에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했다. 자, 매년 그렇죠. 매월 말에, 매월입니다. 말에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명목금리는 연 3%며 월복리 조건이다. 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를 언급하는 거네. 그죠? 연금의 미래 가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이때는 이제, 매달, 지불하는 이 연금액이죠. 자, 애뉴어티에다가, 이 애뉴어티에다가, 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연금이 이제 애뉴어티잖아, 그죠? 애뉴어티가 되니까 A 곱하기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적용해 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연금액이 얼마냐면 50만 원이죠. 그죠?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3%죠. 연 3% 더하기. 3%면 0.03이 되죠. 근데 이게 월 단위잖아. 그죠? 월 단위 더하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지금 R 값들은 전부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연 단위인데 월 단위이기 때문에 12로 나눠줘야 돼요. 12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역시 R인데 이거 역시 12개월로 나눠줘야 됩니다. 0.0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년치이기 때문에 이게 5년이 5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죠. 12달이니까.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12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간 부분을 찾게 되면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2번이 되겠네.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 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금리와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은, 자, 대출 금리는 지금 고정금리고 대출 기간은 20년이고 연간 저당 상수는 0.009입니다. 1회차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이 되고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매년 말 연 단위로 상환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대출 금액이 얼마냐면 4억 원이에요. 대출 금액인 이 4억 원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 매 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나옵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저당 상수가 얼마냐면 0.009가 된다. 그러면 이게 0.9%가 되죠. 그죠? 0.9%죠. 그러면 이게 원리금 상환액은 3,600만 원이 되죠. 3,600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첫 해 원금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죠? 원금 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첫 해 원금 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빼주면 되죠. 이자를 뺐더니 원금 상환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0만 원이더라. 그랬죠. 1회차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원리금 지금 상환액이 3,600만 원이잖아. 그죠? 여기 이게 지금 3,6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자액을 앞으로 빼면 되죠. 그죠? 이자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자액은 2,600만 원이 되겠네. 그죠? 2,600만 원을 빼줘야, 이자 2,600만 원을 빼줘야 원금 1,000만 원을 갚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 이자 상환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환액은 저당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되죠. 그죠? 이자율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자액이 2,6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4억 지금 4억을 빌려왔잖아요. 그죠? 4억으로 나누면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죠.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0.065가 나왔다. 그러면 0.065가 나왔기 때문에 이자율은 6.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6.5%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5%에 해당되는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1번, 3번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당 잔액에서 이자율을 곱하면은 첫해 이자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첫해이기 때문에 저당 잔액은 그대로 있겠죠. 4억 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자율은 6.5%잖아. 그러면 이걸 6.5% 곱하면 2,6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600만 원인 걸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회차의 이제 이자 상환액은 2회차 이자 상환액은 2회차 이자 상환액은 저당 잔액인 이 4억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면 2회차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3억 9천이 되겠죠. 3억 9천만 원이 된다. 3억 9천, 3.9억 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6.5%를 곱하면 됩니다. 6.5%를 곱하면 이것은 2,535만 원이 됩니다. 2,535만 원이 된다. 그러면 2회차의 원금 상환액은 2회차의 원금 상환액은 자, 2회차의 원금 상환액 같은 경우는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액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아까 얼마입니까? 3,600만 원 있잖아요. 이 3,600만 원에서 이자 상환액인 여기서 구했던 2회차 이자 부분만 빼면 되죠. 2,535만 원을 빼준다. 그래서 3,600만 원에서 2,535만 원을 빼게 되면은 1,065만 원이 됩니다. 1,065만 원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들어가 있는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식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금융에는 지분 금융과 그다음에 부채 금융 둘로 나누죠. 그죠? 실제 부채 금융은 사채를 써서 타인 자본을 빌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일정의 지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 내가 투자 회사 리츠 회사에다가 내 자본을 넣어서 그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잖아. 내 지분만큼.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 금융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채 금융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공모를 의한 증자. 공모하는 것도 뭡니까? 주식을 공모하는 것이잖아. 주식을 산 만큼 내가 뭘 가지는 거야? 자기 자본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 조달 방식 중에 지분 방식에 해당됩니다. 지분 금융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것도 파이낸싱이죠. 타인 자본 빌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채 금융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역시 사채를 이용해서 부채를 끌어오는 것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이 들어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시면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실제 건저당권이죠. 그죠?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가 맞습니다. 자, 지금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된다. 연금을 받아간 것만큼은 뭡니까?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게. 그러면 이거 부부가 사망했을 때 모두 사망했을 때 정산하죠.
그다음에 3번에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안 됩니다. 이 글자 그대로 주택이잖아요. 그죠? 주택이에요. 만약에 복합 건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가보다 주택이 2분의 1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적용이 안 된다. 그 얘기. 적어도 주택과 뭘까? 업무시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온리 이 오피스텔만 들어갔을 때 이건 업무시설이죠. 주택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나 5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보증을 쓰잖아. 그죠? 보증을 쓰잖아. 그럼 보증 써주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이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A는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시장 가치가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연간 저당 상수는 0.1이고 대출 승인 기준을 봤을 때 ATV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하이고 그 다음에 DTI는 40% 이하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을 한번 보면 먼저 LTV 기준으로 해볼까요? LTV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에 대한 론의 비율이잖아. 그러면 이 밸류가 지금 3억 원이죠. 밸류에 대한 론의 비율이니까 3억 원이고 그 다음에 3억 원에 대한 대출의 비율이 론의 비율이 여기서 50% 이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론은 얼마입니까? 1억 5천이 되죠. 그죠? 1억 5천만 원이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DTI를 적용해 봅시다. DTI를 적용하게 되면은 자, 지금 DTI는 뭡니까? DTI는 실질적으로 연소득에 대한 금액이죠. 그죠? 연소득 인컴에 대한 대배 비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천만 원에 대한 대배 비율이다. 그 얘기. 이게 40% 이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대번 5천만 원에다가 40%를 곱하니까 2억 원이 되네.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이 되잖아. 그죠? 1억 5천이다. 그 얘기. 자, 그런데 지금 현재 A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5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천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5천만 원을 빼줘야 된다. 그 얘기. 그러면 1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은 실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그 다음에 시행령 아마 12조가 그럴 겁니다. 15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실질적인 이 항목 자체는 그대로 나온 것은 대통령령이 있죠. 여기 1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걸려있는 법률 조항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10조입니다. 10조에 걸려 있어요. 항목은 여기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표준지로 선정된 개별 토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는 표준지 가격이 결국 개별 공시지가니까 이거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대상이 아닌 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개발 부담금,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거야. 빠진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리얼은 아니죠. 그 다음에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의 대상이 아니다. 굳이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기역니은 뒷끝 미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죠? 그죠?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이게 이웃이 같이 접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동일 수거권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벤다이어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인근 지역도 있고, 그죠? 인근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 지역도 있고, 기타, 그 밖에 지역도 있고, 이게 다 동일 수거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원가법에서는 실제 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한 감가 누계액을 빼게 되면은 적상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적상가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속했다면 인근지역이 있죠.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얘기한다. 즉 대체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아니죠. 대상 물건의 가치 발생에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형성 요인이 벤다이어곤으로 나타내면 발생 요인이 여기에 들어가고 형성 요인이 더 넓죠. 그죠? 형성 요인이 이렇게 벤다이어곤으로 나타내면은 가치 발생 요인은 형성 요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기억, 일단 공시지가는 사정보정이라는 게 없다 했죠. 그죠?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2, 3, 4, 5번 다 지워져야 되겠죠. 시점 수정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에서는 대상 물건의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아니면 보통 이 순수익은 NOI를 얘기한다 했죠. 미래 현금 흐름이죠. 그죠? 이거는 용어의 정의 자체를 그대로 알아두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상가액은 자, 일단 신축 공사는 6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과 기준 시점은 지금 2년 경과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건축비 지수는 어땠습니까? 2018년에는 100이었는데 2020년에 110으로 올랐네. 그죠? 100에 대한 110으로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40년이고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벌이고 장가율은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적상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야 되죠.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야 된다. 제조달 원가는 신축 공사비 있죠. 이 신축 공사비 6천만 원이죠. 신축 공사비 6천만 원에다가 건축비 지수를 곱하면 됩니다. 100분의 110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100분의 110이니까 1.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천만 원에다 1.1을 곱하면 6,600만 원이 되겠네. 그죠? 6,600만 원이 된다. 6,600만 원이 된다.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야 되겠네. 그죠?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야 된다. 이 매년의 감가액 같은 경우에는 제조달 원가에다가 제조달 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장가율이죠.
여기에다가 내용연수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6,600만 원이잖아요. 6,600만 원에다가 단가율이 10%니까 90%를 빼줘야 되네, 그죠? 그러면 90% 빼주니까 90%가 10%죠, 그죠? 1에서 10%를 빼주니까 0.9가 나오니, 그죠? 그러면 6,600만 원에다가 0.9를 곱하게 되면은 얼마가 냐면 5,940만 원이 나와요. 5,940만 원이 나옵니다. 5,940만 원이 나온다. 이 5,940만 원에서 내용연수 40년으로 나눠줍니다. 40년으로 나눠준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왔냐면 148만 5천 원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은 145만 8천 원이 나옵니다. 145만 8천 원이 나온다. 148만 5천 원. 148만 5천입니다. 148만 5천 원을 빼게 되면 148만 5천 원을 5천 원이 나오고 여기다가 지금 이게 이제 1년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2년 경과 있잖아.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2,970만 원이 나옵니다. 297만 원. 297만 원이 나온다. 그 얘기. 297만 원. 자,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6,600만 원이잖아. 그죠? 6,600만 원에서 감가누객 2,970만 원을 빼준다. 그 얘기. 얘에서 얘 빼준다. 그 얘기.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6,303만 원이 나온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9번 문제네, 그죠? 39번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비중 가액은, 자, 일단 평가 대상 토지는 XC Y동 210번지고 대지가 110제곱미터이고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되고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 1일이고 거래 사례 역시 이 거래 사례 역시 같은 동입니다. 같은 시 번지만 다르죠. 그리고 대지는 조금 더 넓습니다. 120제곱미터. 용도지역은 똑같죠. 그죠? 거래 사례 가액이 2억 4천에. 그러면 사례 가액 2억 4천만 원을 가져오죠. 거래 사례 가액 곱하기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사정 보정을 해야 되죠. 사정 보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다. 사정 개입은 없죠. 그죠? 여기 보니까 사정 개입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은 거래 시점은 2020년 2월 1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7개월 흘렀네. 그죠? 그런데 지가 변동이 7개월 동안 5% 상승했네. 그러면 100분의 10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러면 5% 올랐으니까 105가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네. 인근 지역이 똑같네. 그죠? 그러면 이건 100분의 1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을 비교하게 되면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 3% 웃어야 하네. 그러면 100분의 103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대지가, 거래는 120제곱미터고 대상지는 11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은, 2억 4천에다가 1.05 곱하기 1 곱하기 1.03 곱하기, 그러니까 110 나누기 120 하면 얼마 나오죠? 0.008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오네. 그죠? 어쨌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여기까지만 해보면 지금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일단 2억 4천이에요. 2억 4천에다가 그다음에 1.05 곱하기 이런 뭐 곱하나 마나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1.03입니다. 그러면 2억 5천 956만 원이 나와야 돼요. 25. 그럼 여기다가 지금 그대로 110을 곱하겠습니다. 하면은 28억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나누기 120으로 나누면 23억 7,930만 원 나와요.
23억 7,9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가수원. 가수원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고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이 적용됩니다. 광업재단 수익 창출하니까 수익환원법. 임대료는 당연히 이 임대료를 구하는 것이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대료. 그 다음에 자동차는 출퇴근할 때 갈것자 올레자 적용한다 했죠.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은 원가라 했죠. 그죠?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지어보면 코스트가 얼마가 들어간지 확인할 수 있죠. 거기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을 빼고 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